오늘 산업을 알면 수익이 보인다. 권미란의 인사이드아웃 유한타증권의 하현수 연구원 초대해서 제약 바이오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한타증권의 하현수라고 합니다. 네, 연구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약사 출신 애널리스트 하현수 연구원님이시고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제약 바이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버블이 있었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에. 그리고 고금리가 나타나면서 좀 후유증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난해 제약 바이오주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이제 변곡점을 지났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제약 바이오주 투자 심리 회복될 수 있을지 긴축 시그널, 이제 종료된다는 시그널이 나왔거든요. 이 시점 제약 바이오주 평가해 볼까요?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금리 인상기가 거의 끝나가는 거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다음에 네. 하반기에 뭐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셀트리온도 뭐 유플라이마나 이런 휴미라 시장 진출 등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실적 향상이 이어질 거다라는 거는 저도 뭐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제 섹터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 바이오 섹터에서 가장 기대를 하는 건 일단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데, 일단 그런 것들이 좀 회복되기 위해서는 실제로도 뭐 신약 FDA 뭐 승인을 받는 의약품들, 뭐 잘 팔리는 의약품들이 좀 확인이 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저는 뭐 레이저 티닙이 가장 뭐 첫 번째 주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뭐 레이저 티닙의 존슨앤존슨 임상 결과 발표가 이제 연말쯤에 있을 거다 보니까 그 데이터 공개 이후에, 그다음에 뭐 내년에 좀 예상이 되는 신청 시기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섹터에 좀 센티가 개선되는 시점은 그때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레이저 티닙 데이터 발표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레이저 티닙은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신약입니다. 임상 결과가 나오고 나서 2025년 정도에 글로벌 판매가 본격화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어제 리포트에서 놓아주신 그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바이오 시밀러 주도권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 참여로 인해서 시장 판도가 좀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경쟁에서 차별점을 보일 수 있을지, 또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도 지금 주목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의 이슈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일단 뭐 휴미라 시밀러 시장 같은 경우는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이제 경쟁 요인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뭐 고농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가격 경쟁력이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제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렇게 3가지가 중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뭐 시밀러 중에서 고농도 제형을 FDA 승인을 받은 시밀러 품목들은 이제 삼성 바이오에피스, 그다음에 셀트리온, 산도즈 이렇게 3개 품목이 있고, 암젠도 이제 뭐 곧 추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 4군데가 고농도 경쟁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뭐 미국 같은 경우가 고농도 시장 자체가 전체의 뭐 80%, 85% 이상 차지할 정도로 거의 뭐 고농도를 쓰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4군데 정도가 경쟁을 할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가격 경쟁력은 뭐 이제 마케팅 방법이나 이것들에 따라서 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좀 예상을 하기 좀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고,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는 일단 뭐 바이오에피스 같은 경우는 뭐 바이오로직스 통해서 생산을 하는데, 이제 바이오로직스가 아시다시피 글로벌 CDMO 캐파에서는 1위 기업이다 보니까 충분한 공급 여력을 좀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뭐 론자 같은 CDMO를 사용해서 이제 그 추가되는 수요에 대해서는 좀 플렉서블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공급 안정성은 둘 다 좀 가져가고 있고 고농도 제품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도 마케팅이 정말 중요하군요. 그렇죠. 시밀러는 특히 뭐 가격 경쟁력이 워낙 중요한 산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뭐 가격 경쟁력이 받쳐줘야 되는 좀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가운데서 글로벌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고농도 쪽에서 가격 경쟁력은 보여줄 수 있다고 보실까요? 뭐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 뭐 셀트리온의 그런 가격 경쟁력이나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워낙 그 생산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원가율 절감 이런 것들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고, 뭐 티터 개선도 통해서 수율 자체도 계속 개선을 이루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가격 경쟁력을 만드는 요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 증설을 서프라이즈하게 해나가고 있는데, 주가는요, 붙박이 형태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보시면은 최근에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하단까지 좀 가파르게 최근에 내려왔어요. 이상 현상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뭐 그냥
다른 쪽에 워낙 반도체 배터리 반도체 배터리에 대해서 예. 일단 특히 반도체가 최근에 반도체. 워낙 핫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일단 수급 쪽으로 조금 영향이 네네. 있었던 것 같고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이제 캐파를 증설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하고 있지만 이제 뭐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실적적으로 이제 개선들이 계속 확인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사공장 가동을 시작했지만 아직까지는 뭐 매출에 반영이 거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매출 반영이 시작되는 하반기부터 뭐 내년 그다음 내후년 이런 식으로 계속 뭐 구조적인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어서 네. 장기적으로는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요 학회 일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저 좀 봐주세요. 네. 너무 네. 아래만 너무 아래만 보셔서 네 주요 학회 일정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6월에 아스코가 있었고 바이오 USA가 있었는데요. 하반기에도 계속 일정이 있잖아요. 네. 7월 16일에 미국 알츠하이머 학회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AAIC, 미국 당뇨 학회, 세계 폐암 학회, 미국 류마티스 학회 등등 하반기에 여러 학회들이 많더라고요. 연구원님이 주목하시는 학회, 기업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주에 있을 그 유럽 간학회에서 이제 한미약품 MSD에 기술 이전했던 에피노페그두타이드 뭐 듀얼 아고니스트로 잘 알려져 있죠. 이제 그거의 그 2회 이상 임상 데이터들을 공개를 할 예정인데 이제 저번에 공개된 초록에서 보면은 이제 경쟁 약물인 뭐 세마글루타이드, 오젬픽 대비해서 월등한 이제 지방간 감소 효과를 보였고 그리고 이제 뭐 세부 지표로 체중 같은 것도 보다 보니까 오젬픽이 아시다시피 뭐 지금 뭐 글로벌에서 워낙 그 뮤고비가 비만약으로 워낙 지금 뭐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 발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나 뭐 킴 카다시안도 그런 그렇죠. 얘기를 했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비만이 워낙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체중 데이터에서도 뭐 지방간 감소를 봤을 때는 좀 더 우수한 데이터들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한미약품은 이제 그 데이터들에 따라서 좀 주가가 변동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새 글로벌적으로 당뇨 약이라든지 지방간 약이 체중 감소 효과를 보인다고 해서 이게 많은 비만 인구를 치료할 수 있는 또 그런 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또 블록버스터로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죠. 네, 이미 뭐 네. 그 오젬픽은 블록버스터가 사실 돼 있는 상황이고 예. 마운저로도 뭐 사실 예비 블록버스터 올해 아마 블록버스터에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들은 뭐 지금 수요가 없는 상황은 아니고 공급이 그냥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어서 매출이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공급만 충분하다면 블록버스터는 단기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그 분야에 블록버스터로 떠오르고 있는 그 분야에 신약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고 그 후보가 한미약품이라고. 전 한미약품이 뭐 가장 단계도 빠르고 그다음에 네. 뭐 좀 추가적으로 뭐 글루카곤 같은 타겟들을 이제 이중 작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개선된 데이터들을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한미약품이 뭐 가장 빠른 단계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츠하이머 치매 신약에 대해서도 올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7월 6일에 FDA 허가가 예정되어 있는 품목도 한 가지 있고요. 그 대규모 시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내용 알아볼까요? 네. 그래서 그 7월 6일에 이제 레캔비의 이제 정식 승인 여부가 좀 결정이 날 거고, 네. 그 6월 초에 있었던 이제 자문위에서는 뭐 전원 그 승인 권고를 하다 보니까 7월 6일에 승인 가능성은 거의 매우 유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뭐 이제 인구 고령화 트렌드랑 그런 것들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뭐 퇴행성 뇌질환이 많아지고 퇴행성 뇌질환의 대표적인 게 알츠하이머다 보니까 알츠하이머 시장 자체의 그 인구 자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알츠하이머가 현재 뭐 별다른 사실 치료법이 없다 보니까 이제 치료제들이 출시됐을 때 이제 미충족 수요 자체가 워낙 높은 질환이고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일단 허가 이후에 뭐 미국의 CMS가 이제 허가 이후에 보험 급여를 해주겠다 적용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레캔비의 1년 투약 비용이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 이상 정도 될 정도로 좀 고가 의약품이다 보니까 그 보험 적용이 되고 나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될 거고 그런 것 그 이후에 또 그 릴리의 도나네마jet도 그 연내에 허가 신청을 할 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두 약품이 좀 시장을 키울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대규모 시장 형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츠하이머 치매 신약 가운데 레캔비 7월 6일에 FDA 허가 앞두고 있고요. 도나네맙이라는 그 파이프라인까지 네.
도나네맙이라는 이 파이프라인까지 해서 이 치매 신약에 대한 시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도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자, 이렇게 비만도, 당뇨도, 치매도 정복하기 위해서 신약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분야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탈모부터 치매, 암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의 신약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최근에 이제 뭐 먹는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이 좀 승인을 받으면서 마이크로바이옴에 좀 다시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승인된 의약품이 2개가 있고 2개 다 이제 그 디피실내 감염증에 대해서 적응증을 받아서 이제 소화기계에서 이제 병원군이 감염되는 걸 막아주는, 네. 예방해주는 이런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유산균 자체가 원래 소화기를 지나가는 약품이다 보니까 예. 그 연관성이 높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질환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승인을 받은 상태고,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탈모나 치매, 암 같은 질환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효과적이다라거나 아니면은 의약품으로 승인이 될 거다라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 발표가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후에 좀 그런 데이터 확인이 되고 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좀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소화기계에 한정됐을 때는 시장 자체가 그렇게까지 급성장할 수 있기는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은 좀 더 연구 결과가 더 가시화돼야 되겠네요. 예.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기업 가운데서 혹시 주목하시는 기업 있으신지? 저는 지노맨 컴퍼니가 잘 아시는 마이크로바이옴이랑 이제 면역항암제 병용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자체가 혼자서 암을 치료하거나 하는 건 어렵다고 해도 면역항암제 효과를 올려주거나 아니면 반응하지 않던 환자들을 반응하게 해준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매출 자체가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좀 관심 가질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앞서서 알아봤던 치매 관련한 종목 중에서는 국내 기업 주목하시는 종목 있으실까요? 국내에서는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대표적으로 수혜를 많이 받을 거다라고 기대를 받는 기업이고, 그 가장 큰 이유는 레켄비는 바이오젠이랑 에자이가 개발한 의약품이고, 그다음 릴리의 도나네맙도 릴리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급격한 수요 증가를 하게 되면 자체 생산으로 메우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럴 네. 경우에 이제 CDMO에 대한 수주를 맡길 수밖에 없고, 또 바이오젠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같이 바이오에피스를 경영하던 사이다 보니까 또 돈독한 사이기도 하고, 릴리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객사다 보니까 이제 직접적인 수혜가 좀 수주가 가능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좀 수혜주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예전에는 연초되면은 앞으로 10년을 바라볼 종목, 10년 보유할 종목, 이런 거 좀 기획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삼성바이오로직스 많이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예, 앞으로도 전 세계 고령화 시대에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연구원님도 확신하시나요? 저는 성장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 기업인 거는 맞는 거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어서. 더불어서 송도도 어떤가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 계속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챗 GPT 또 딥러닝 AI 같은 이런 AI,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제약 바이오 업계에 적용된다는 점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군들이 엄청난 시세를 연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 현황들을 좀 살펴볼까요? 일단 딥러닝 AI는 제약 바이오 업종이나 아니면 생물과학 영역에서 이미 사용된 지가 꽤 오래되기도 했고, 예. 대표적으로 구글의 그 자회사인 딥마인드, 알파고로 잘 알려진 딥마인드에서 이제 출시한 알파폴드라고 해서 단백질 구조를 이제 3D 구조를 예측해주는 이제 AI가 있는데, 단백질 구조 자체가 워낙 가능한 가지수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사실 구조 예측이 어렵고, 그다음 구조를 실제로 확인하는 것도 장시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소요돼서 현재까지 단백질 구조를 아는 단백질들이 좀 거의 없었었는데, 이제 AI를 통해서 빠르게 단백질 구조를 예측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 타겟이 되는 단백질 구조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품들을 개발하는 거다 보니까 네. 훨씬 더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고 개발 성공률도 높일 수 있고, 이런 것들에서 이제 알파폴드는 이제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NGS 같은 이제 유전체 분석 기술에서도 이제 NGS가 이제 DNA를 무작위로 조각을 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다 찍고 나서 다시 퍼즐 맞추듯이 맞추는 건데, 이제 이것들을 AI 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빠르게 그런 것들을 퍼즐로 맞출 수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유전체 분석 비용 자체도 급격히 낮아지는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전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걸 찢어야 되나 봐요. 그걸 이제 네. 어떤 특정 유전자만 보면은 PCR은 상관이 없는데 네. 이제 전장 유전자 다 보기 위해서는 이제 한 번에 그 동시에 이렇게 감싸 찍는 게 아니라서 무작위 조각을 낸 다음에 그거를 다 찍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합치는 방식으로 해서 유전체 전체 그 시퀀스를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구체적으로 바이오마커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이오마커가 뭔지 개념을 좀 알아보고요. AI를 적용해서 앞으로 이게 활용이 됐을 때 어떤 또 효용을 가져다 주는 기술인지 짚어주시죠. 일단 바이오마커는 이제 뭐 진단 바이오마커나 아니면은 이제 의약품을 사용하기 전에 이제 그 예측 바이오마커처럼 바이오마커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생체의 어떤 특정한 지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로나 이제 항원 같은 것들도 대표적으로 이제 진단 바이오마커라고 볼 수 있는데 코로나 항원이 이제 혈액 같은 데서나 아니면 비강 같은 데서 찾아졌을 때 그것들을 이제 바이오마커 PCR을 통해서 확인을 한 바이오마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레이저티닙이나 타그리소가 타겟으로 하는 뭐 EGFR T790M 같은 경우도 이제 특정한 유전체 돌연 변이가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오마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면역 항암제들도 바이오마커가 계속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 PDL1 발현율이라고 할 수 있는 TPS 수치 이런 것들을 바이오마커로 좀 활용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기준에 충족을 하는 환자들에서도 반응을 하지 않는 환자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바이오마커에 대한 좀 더 정확한 바이오마커에 대한 니즈가 클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에서 저는 AI가 조금 기대를 받지 않을까 AI를 활용한 바이오마커 분석이 기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면역 반응 같은 경우가 면역세포도 작용을 해야 되고 분포나 밀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판단이 필요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한 가지 바이오마커만으로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것들에서는 이제 AI 기술이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마커는 정밀 의학 시대에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 체내 생체 물질을 가지고 체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병이 걸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약물이 들어오면 그게 어떻게 효능을 하는지 알아낼 수 있는 게 바이오마커죠? 네. 예. 자, 그러면 RNA 치료제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확장성과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인 구조인데 DNA가 RNA를 만들고 RNA가 최종적으로 단백질을 만든다라는 이제 생체 그 과정이 있고 단백질이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의 의약품들은 단백질들을 조절을 하는 방향으로 개발들이 많이 되어 왔었는데 그 단백질 자체가 이제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결합하기 어려운 단백질도 있고 아니면 그 조절이 어려운 단백질도 있다 보니까 단백질을 말고 단백질 전 단계인 그 단백질을 만드는 RNA를 조절을 할 경우에 이제 단백질을 조절을 할 수 있는 결과가 이어지다 보니까 RNA 치료제들이 그런 쪽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확장성 측면에서는 이제 RNA는 단백질보다 결합하는 약품들을 만들기가 좀 용이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확장성에서는 그 RNA가 좀 관심을 받는 분야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기업으로는 대표적으로 미국의 엘라엘람이 RNA 치료제들을 다수 개발한 기업으로 좀 잘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현재도 다수 파이프라인들을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엘라엘람이 글로벌에서 가장 좀 주목받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ST팜이 이제 RNA 치료제를 직접 개발하는 기업은 아니고 RNA 치료제들을 이제 그 엘라엘람 같은 기업들이 개발을 하면은 이제 그것들을 생산해주는 능력을 그 CDMO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제 글로벌에서 이제 RNA CDMO를 주로 많이 하는 기업이 니토덴코, 아베시아나 아니면 에즐런트 그 다음에 그 ST팜 이렇게 세 군데 정도가 이제 탑티어 그 CDMO 기업이다라고 좀 평가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ST팜이 좀 국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NA 치료제 분야에서 CDMO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소화를 못하나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항체 CDMO나 최근에 이제 ADC나 이제 세포 치료제 쪽으로 좀 더 주목을 하시는 것 같고 이제 RNA 쪽은 이게 화학물질 CDMO에 더 가까운 그 방법이다 보니까 오히려 옛날부터 원료의약품들을 개발하던 ST팜 같은 기업들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백질에 비해서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는 RNA가 또 확장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도 앞으로 커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시네요. 네. 연구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제약바이오의 최선호주와 그 이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올바이오파마가
이제 네. 제일 최선호주인데 한올바이오파마가 이제 FcRn 억제제라고 해서 그 항체가 체내에서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 과정을 막으면서 항체를 빨리 없애도록 하는 의약품들을 개발한 그 의약품인데 그 자가 면역 질환의 그 상당 부분이 이제 자기를 공격하는 자기 항체들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 항체들이 체내에서 빨리 소실되도록 만들게 되면 그런 질환들을 치료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좀 아이디어에서 개발을 시작한 기존 약물이고 현재 뭐 개발 중인 기업들이 4군데가 총 글로벌에서 4군데 정도가 대표적인데 이제 그 아제넥스는 이미 뭐 비브가라트를 출시를 해서 작년에 첫 해에만 4억 달러를 판매를 할 정도로 빠른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뭐 UCB도 현재 뭐 허가를 진행하고 있고 존슨앤존슨도 후기 임상을 하고 있고 이제 한올바이오파마는 이뮤노반트라는 미국 회사랑 이제 파트너십을 그 기술 이전을 해서 이뮤노반트가 현재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한올바이오파마가 이제 글로벌에서 경쟁력 있는 단계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FcRn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gG를 그냥 억제를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IgG를 타겟을 하지 않는 장점이 있어서 적응증을 좀 IgG랑 관련 있는 자가면역 질환들을 전반적으로 넓힐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좀 최선호주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최선호주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희가 대본 어제 받았나요? 저는 뭐 여전히 루닛도 최선호주 중 하나긴 한데 이제 최근에 너무 급등한 게 있어서 어제 상한가 네, 가버려서 좀 저희 급등한 게 보고. 있긴 하죠. 있긴 한데 예, 저는 예. 중장기적으로는 이 의료 AI 산업 자체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이거는 뭐 그 정책적으로도 계속 의료 AI에 대해서 계속 뭐 미국의 캔서 문샷이나 국내에서도 이제 빅데이터 제공을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루닛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파트너십 자체도 탄탄히 체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선호하는 네.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루닛이 그 AI 헬스케어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루닛은 뭐 주요 학회에서도 과거에 이제 뭐 수상 경력도 좀 화려한 편이고 예. 파트너 기업들도 뭐 GE 헬스케어나 홀로직 같이 의료 장비에서 이제 탑티어 기업들이랑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그 스코프 같은 경우도 뭐 미국의 액체 생검 기업으로 유명한 뭐 가던트 헬스케어랑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계속 뭐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뭐 그 수상 경력이나 아니면은 이제 파트너들의 평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글로벌 수준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루닛은 제시해 주신 목표 주가가 14만 원이어서 거의 다 왔어요. 어제 상한가 가게 되면서 어제 13만 원 찍고 오늘 사실 지금 또 추가 상승을 좀 하고 있거든요. 13만 원 중반인데요. 14만 원 목표 주가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급등해서 사실 지금 말씀은 못 해주셨지만 일단 뭐 그 멀티플을 줄 때 저는 이제 분자진단 기업들의 피어 그룹을 일단은 선정을 했는데 사실 이제 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적으로 좀 분석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고 루닛 같은 경우 사실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보니까 네. 이제 추가적으로 좀 이제 피어 그룹들을 좀 더 찾아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뭐 하드웨어 기업들보다는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게 사실이다 보니까 예. 루닛은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저는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하반기 전망과 투자 전략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에 대해서는 탑픽 또 차선호주로 이 루닛과 그리고 말씀해주신 종목이 한올바이오파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앞서서 뭐 레이저 TV 임상 결과도 주목된다 등등 쭉 이제 관련한 이슈들에 따라서 관심 좀 말씀해주셨는데 종합적으로 하반기 제약바이오 전망과 투자 전략 말씀해주시죠. 제가 뭐 혼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권님. 하반기는 이제 뭐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나가다 보니까 예. 이제 바이오텍도 더 하락할 여지는 이제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하반기에 뭐 삼성바이오로지스나 셀트리온 아니면은 뭐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 같은 대형 제약사들의 실적 자체도 더 견조하게 좀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안정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특히 뭐 한미약품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될 이런 그 세부 데이터들이 조금 주가에 변동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유한양행은 일단은 뭐 존슨앤존슨의 데이터 발표를 다들 기다리고 있으신데 네. 그것들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뭐 루닛이나 뷰노 같은 AI sek터는 이제 뭐 섹터 자체가 뭐 헬스케어에도 속해 있고 사실 AI 분야에도 속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모멘텀들을 좀 더 많이 받는 경향들이 있고 그 이벤트들도 이제 잦은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산업인 상황에서도 모멘텀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기업들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기업은 피어 그룹, 동종 업계도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가파른 이익 증가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꼽아주셨고요. 레이저 티닙의 성과, 또 해외 시장 쪽에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 관점 말씀해 주셨네요. 연구원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